특수지상권 하나 남았어요. 우리 인문사에는 문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상권이 있어요. 먼저 분묘기지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재판 올라가 있어요.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거예요. 위헌으로 나오면 안 해도 돼요. 안 나왔다. 위헌이 아니다. 그럼 그때 설명드릴게요. 위헌으로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만 이제 탄핵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결정 날 거예요. 그때 위헌 결정 나면 전혀 안 봐도 되고, 아닐 때 그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말고 구분지상권 하나 개념을 좀.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이렇게 연이어 있어요. 갑소유 땅, 을소유 땅, 갑소유 땅.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갑은 지금 이 건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또는 지하를 연결시켜서 지하 상가를 운영하고 싶어. 이때 갑은 필연적으로 을소유 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다만 을소유 땅 중에서 지표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요것만 쓰면 되죠.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의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뭐라 부른다? 구분 지상권. 끝. 네.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묘기지권 지금 안 본다. 관습상 법정상권. 요것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교재 의요건 쫙 나와 있는데 머리 아파요. 지금 보면. 아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305조의 경우에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3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각각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사건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달라지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훨씬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냥 쉽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요. 같았다가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아. 305조 법정상권, 366조 법정상권 둘 중에 어떤 게 인정이 될까요? 을한테. 이 그림, 팔았어요. 건물을 갑이. 을에게 법정상권 인정돼요? 안 돼요? 을한테. 안 돼요. 왜 안 돼? 305조 요건도 충족시키질 못했고 366조 요건도 갖추질 못했어요. 305조 아까 뭐였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 땅이 팔려야 돼. 366조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게 실행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갑이 을한테 뭐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았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분명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죠. 근데 을에게 법정상권 인정? 안 돼요. 을이 땅만 팔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법정상권 인정? 안 돼요. 갑이 건물만 증여했어.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갑이 땅만 증여했어. 법정상권 인정이 안 돼요. 갑의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자 말고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했어요. 땅만. 그래서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어요. 법정상권 인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당권이 실행된 경매가 아니야. 강제 경매야.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을 때 법정상권 인정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협소하게 305조와 366조, 야 뚝딱 요 두 개만 법정상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대부분의 경우 법정상권 인정이 안 되고 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법이 법정상권을 딱 두 개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두 개 갖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99%는 법정사건 인정 안 돼서 건물이 철거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사건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냐? 국회의원들 바쁘죠. 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쳐서 광범위하게 법정사건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게 관습상 법정사건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우든 어떤 이유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뭐를 인정하겠다?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겠다. 그게 관습상 법정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99%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인정함으로써 이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경우 100% 건물 소유자가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이 미안하니까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무조건 법정사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사건을 인정하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요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들이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돼. 뭘 구별해야 된다고요? 인정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박스 쳐놓고 법정사건 인정되는 것을 고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포기. 판례 한 3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30개 판례가 다 비슷비슷해요. 보다 보면 이해 암기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욱더 뒤엉켜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거 지문 5개 중에서 3개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찍으세요. 아시겠죠? 끝. 끝. 특수지상권 끝. 지금 괜히 이런 우리 뭐 성립 여부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인문서 딱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지상권 끝. 두 번째 지역권. 이 지역권은 보통 4년에 한 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올해 나왔어요. 미쳤어. 내년에는 안 나와. 제가 올해 지역권 안 나와요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서 단 나오더라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맞춤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 근데 거기서 나왔어. 다행이죠.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역권에서 지자는 당연히 땅 지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역자가 무슨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할 때 그 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토 역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요 역자를 써요. 이게 뭐죠 이거? 이 무슨 역자예요? 일할 역자예요. 일할 역자. 일할 역자. 부역. 복무. 복역했다 그러죠. 형무소에서. 그런 게 이 역자를 쓰는 거예요. 뭐 일을 할 역자인데 편익이라고 생각하면 편익. 또는 편리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요. 땅이 어떤 땅이 다른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이랍니다. 땅이 A라는 땅이 B라는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을 때 이런 거를 지역권이랍니다. 두 가지 예를 볼게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요. 여기 공로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갑이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나 봤더니 있어요. 폭이 3m짜리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는 널찍한 통로가 있는데 1시간 걸려.
통로가 여유 있게 있어요. 폭도 넓고 자동차도 다니는데 1시간 걸려. 그런데 을소유 땅을 샥 지나가면 1분이면 가. 이때 갑에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갑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면 이게 맹지거나 이 통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야 돼. 1시간 걸려.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기능 발휘해요. 이렇게 가는 게 편리할 뿐이에요. 그렇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방법 하나 남았어요. 뭐? 계약 맺는 거예요. 을에게 통행료 얼마를 주기로 하고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어요. 자, 갑이 을과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이 통행로를 확보를 했다. 만약에. 그럼 갑 여기 다닐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갑만 다니나? 갑의 부인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갑의 부인 못 다니면 야, 난 이리로 갈게, 넌 이리로 와. 1시간 뒤에 만나 버스. 이상하지, 어? 갑의 부인도 갈. 애들 갈 수 있죠? 음식 배달하시는 분 다니죠? 택배 다녀. 갑의 친구, 친척, 갑의 개 다 다니죠? 그럼 이 땅은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이 통로는 어떤 걸 위한 통로예요? 땅을 위한 통로예요. 요 땅을 위한 통로. 이 땅이 공로까지 1분 내에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통행로라는 편익을 땅이 제공받고 있어요. 이런 걸 통행지역권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행지역권. 이때 이 통행지역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해요. 권리자는 갑이야. 권리자는 갑이지만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갑이 갖고 있는 땅을 위한 권리예요. 땅을 위한 권리. 그래서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땅이 2개가 존재해야 돼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 편익을 제공받는 땅. 각각 요역지,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요하는 땅, 편익을 주는 땅 이런 뜻이에요. 요역지, 승역지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 갑소유 땅에서 경작을 해야 돼. 근데 경작하려면 농업 용수가 필요한데 갑소유 땅은 한일 자동 펌프를 박아도 물을 못 끌어올려. 물이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빨대만 꽂아도 물이 콸콸 나와. 그럼 당연히 갑은 을과 계약을 맺고 여기다 펌프 설치한 다음에 물을 끌어올 수 있겠죠. 계약 맺고 몰래 펌프 설치하면 안 되고 그 물을 끌어다가 갑 머리에 들이버요? 땅에 들이버요? 땅에 들이붓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갑이 아닌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어요. 이런 걸 용수지역권 이렇게 부릅니다. 용수지역권. 그럼 지역권의 뜻 결정됐지요? 어느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걸 지역권이라 한다. 제가 다른 권리는 다 한 번쯤은 등기부나 이런 걸로 다 본 적이 있는데 지역권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역권만 하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이라는 권리 보신 분? 없죠? 없어. 별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이 지역권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이 지역권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특징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권은 뭐를 위한 권리다? 땅을 위한 권리니까 요놈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갖고는 있으나 이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보니까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성질이 3가지가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런 게 있어요. 지진 나요. 지진 나. 이런 성질과 관련된 조문 292조부터 295조까지 이 조문이 잘 나와요. 근데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권리구나. 끝.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우리 교재 보면 198페이지에 개념 취득 쫙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딱 생각하시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만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시겠죠? 전세권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돼요. 빨리 끝나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요놈 중요합니다. 요놈은 중요해요. 일단 이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전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아파트 전세금 주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렇게 전세 계약은 했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걸 채권적 전세라 하고 이건 단순한 임대차 계약 관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게 뭘 하면?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그게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임대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이 네 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부터 아예 쐐기를 박아야 돼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임대차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도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람이 자꾸 울리네요. 끝나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정해 놓으셨나 봐. 끝내달라는 건가? 전세권의 뜻. 다른 거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전세권은 개념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전세금을 꼭 줘야 돼요. 아파트 전세도 전세금 주죠? 그 전세금하고 이 전세금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 주는 건 보증금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보증금을 포함하는 플러스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어쨌든 꼭 줘야 돼. 꼭 전세금 줘야 돼. 두 번째,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모르겠죠. 이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자, 부동산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권? 용익 물권이에요. 그 답이 중요해요.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한이 끝났다.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돌려주죠. 그리고 뭘 돌려받아요?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권을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 목적물을 임의 경매를 넣어서 무슨 경매? 임의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 나중에 끝났는데 나갈 때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인 임의경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의경매를 못 넣어요. 그럼 임의경매는 뭘까?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두 개가 있어요. 강제경매라는 게 있고 임의경매라는 게 있어요. 임의경매는 다른 말로 원래 명칭이 담보권 실행경매예요. 차이가 뭘까? 위에 거 일반 채권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이때 갑의 재산을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자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채권자랍시고 경매법원 가서 제가 저놈한테 돈 꿔주는데 안 줘요. 경매해 주세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경매법원은 네가 채권자라는 사실 및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및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게 있어야 경매해 주겠다. 요때요 증명을 집, 행, 권, 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집행권원의 대표가 승소 확정 판결문이에요. 그럼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경매를 넣어야 돼요. 이런 걸 강제경매를 합니다. 예? 반면에 은행 돈 빌려주고 담보 잡고 저당권 설정하죠. 돈을 안 갚아. 바로 경매를 넣어요. 그걸 임의경매라고 해요.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집행권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즉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를 담보권 실행경매,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이때 이 임의경매는 담보 물권자만 넣을 수 있어요. 누구만 넣을 수 있다고요? 담보 물권자. 그래서 저당권자 등 담보 물권자만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대. 그럼 전세권은 무슨 물권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전세권은 이렇게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 물권의 성격까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권이에요.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래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거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지 같은 놈들.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세권은 개념 요소가 3가지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특징 여기 들어 있어요. 첫째, 반드시 뭘 줘라? 전세금. 자, 이 전세금을 왜 줄까? 기능이 3가지. 첫째가 빌려주는 돈이에요.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목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신용수수라고 불러요. 옥수수가 아니고 신용수수, 사탕수수도 아니고 신용수수. 빌려주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 기간. 또 하나는 설정자는 전세금을 받겠죠. 이자 생기죠. 이 이자가 사용대가. 따라서 전세권은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이자가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어요. 3번째로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다가 전세권자 잘못으로 토지나 건물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어. 그럼 당연히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전세금에서 까요.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보증금.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걸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그 전세금은 보증금을 포함해서 플러스 2개. 빌려주는 돈. 그 다음에 전세금의 이자는 사용 대가의 성격까지 있더만. 그래서 반드시 줘라. 따라서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무효.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조문에서 반드시 주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주라고. 그래서 반드시 줘야 돼. 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부동산이 객체죠. 부동산이 객체잖아요. 그렇죠? 이때 토지 또는 건물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건물도 일통건물 전부 또는 일부, 여도 무방합니다. 즉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3번째, 농경지는 제외, 뭐는 제외? 농경지는 제외. 아예 규정해서 농경지는 제외라고 써놨어요. 이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마지막으로 농경지는 제외.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뜻, 특징이 됩니다. 이 전세권도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서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가만히 있어요. 왜? 세금 내야 되니까.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내야 되니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대신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럴 땐 써먹어요. 예?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무용 오피스텔을 요새는 최근에 원룸 형식으로 주거용으로 많이 빌려주죠. 근데 사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처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주택임대처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그 주소지로 주소로 옮겨놓으면 임대사업자로 걸려요.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으로 옮기지 않은 채, 옮기지 말라고 하고 대신 전세 권자로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써먹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전세권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겠죠. 뭐하고 뭐?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제는 제발 이 나올 때가 됐잖아. 이제는 이거 몇 번 하는 거야.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전세권은 아까 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뭐 상속 같은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고 주로 뭘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다는 건 토지 건물의 소유자하고 그 토지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계약을 하겠죠. 설정 계약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이죠. 법률 행위예요. 뭐 해야 돼? 등기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 뭘 꼭 해야 돼요? 전세금 줘야지요.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 취득 요건입니다.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일 등기하지 않은 걸 뭐라 한다? 채권적 전세. 이걸 등기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는 뭐다? 임대차. 요게 나오겠죠? 존속기간하고 요게 나오겠죠? 312조와 313조가 있어요. 먼저 존속기간. 아까 두 종류가 있었죠?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데요. 전세권은 최장 10년. 최장 10년이 뭐예요?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 조심하세요. 넘으면 무효가 된다가 아니에요. 넘으면 단축. 전세권 존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이다. X. 10년으로 단축한다. 10년 단축. 그런데 건물 전세권. 무슨 전세권? 토지 전세권은 아니고 건물 전세권만은 이렇게 해놨어요. 312조 2항에서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 정했을 때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기간이에요? 최단.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존속기간 1년을 규정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전세권만은 1년을 보장해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택전세는 2년 보장해주는데요. 그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니까. 그건 주택임대차고 이건 건물 전세권이고. 아시겠죠? 1년 미만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최단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두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전세권 기간은 몇 년?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20년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은 30년을 보장을 해줘요. 견고한 건물. 그러니까 기간 안 정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되는 거야. 아까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수목소유 목적 몇 년?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죠? 30년 보장하죠.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간을 보장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러니까 약정이 안 하면 왜 10년이야? 그냥 약정이 없는 거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요. 10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313조에 있어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입니다. 10년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313조에 이렇게 해놨어요. 각 당사자가 누굴까요? 각진 당사자예요? 각각의 당사자.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요 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전세권 소멸을 통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상대방한테 전세권 소멸했다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나면 소멸해요. 이게 313조예요.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조문을. 전세권 존속기한 및 갱신과 관련된 조문은 외워야 됩니다. 3개 외워야 돼요.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건물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누가 통고하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관련된 거예요. 갱신. 아까 갱신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3가지가 있었죠. 여기 고맙게도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요. 이거는 당연히 인정돼요.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전세권의 약정갱신 최장기 10년만 지켜주면 돼요. 즉 전세권을 약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놈이 문제예요. 요게 있긴 있는데 이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뭐에만 있다고요? 건물 전세권. 그러면 벌써 우리 민법이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하고 있는 게 2개가 나왔어요. 하나가 뭐? 최단 존속기간 1년 하고 법정갱신 하고 요 2개는 어디에만 인정된다?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지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본다. X. 토지 전세권은 그런 거 없다니까.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법정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갱신 요건과 효과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유는 이 법정갱신이 전세권에 한번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임대차에 나오고요. 주택임대차에 나오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나와요. 4군데 나와요. 법정갱신이. 근데 이 4개의 법정갱신이 요건과 효과가 다 달라요. 근데 완전히 다르지 않고 요만큼씩 달라요.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머리에 꽉. 그래서 제가 존속기한 및 갱신 같은 건 나올 때마다 명확하게 구별해서 자꾸 외우자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섞여가지고요. 그놈이 그놈 같아져요.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가 만료되는 시점이죠. 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 이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그 다음 게 좀 구질구질해요. 표현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그걸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가 4번 나와요. 조문에. 짜증이 그냥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가 4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건물 비워달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법정갱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설정자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을에게 나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지를 해야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요 사이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때 아무리 백날 나가라 했어도 요 사이에 한 번도 나가라 소리 안 했다면 법정갱신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헷갈려요. 갑이 설정자가 8개월 전쯤 건물 비워달라. 7개월 전쯤 건물 비워달라.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매일 비워달라 그랬어. 그런데 하필이면 요 사이에 해외여행 가느라고 한 번도 비워달라 소리 못하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29일부터 매일 비워달라 그랬어. 법정갱신 된다 안 된다? 된다. 에? 왜? 요 사이에 통지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와다 지금 안 와다야. 조문이 더럽게 구질구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통지를 하면 법정갱신이 안 되고 통지를 안 하면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되고 통지를 하면 법정갱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갑이 설정자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 요 사이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때 또는 요때 1000번 10,000번을 통지했더라도 요때 한 번도 통지를 안 했다면 법정갱신 된다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죠. 두 번째, 법정갱신 됐어요. 효과. 조건이 이전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뭐가? 조건이. 이 계약 조건이 임대차가 아니라 전 전세권과 똑같아요. 조건은 법정갱신이 되면 그 계약 조건은 이전 전세권 계약 조건하고 똑같아. 다 똑같은데 기간만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기간만 뭐가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기간만 정함이 없는 걸로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면 다른 건 다 이전 전세권과 동일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타근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내용. 조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번째, 전세권의 효력. 효력 관련된 건 우리는 입문 과정에서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째,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 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려면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죠. 점유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권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어요. 전세권자가 예컨대 토지를 사용식 하는데 옆 토지 소유자하고 충돌을 해. 무슨 관계가 적용될까요? 상린 관계. 전세권 물권이죠. 침해되면 물권적 처권 인정? 되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을 전세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갑에게 뭘 주는 게 있어요? 전세금.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뭐도 갖고 있어요? 채권. 그래서 을은 전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세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머릿속으로 이것도 같이 떠올라야 돼요. 을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뭘 갖고 있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는 뭘 갖고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 자, 그러면 아까 건너뛰었던 지상권하고 구별해 보겠습니다.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 갖고 있어요. 이때 을, 갑에게 뭐 돈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돈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전세금 줘놨어요. 네? 이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팔아먹는 걸 구별해 보겠습니다. 팔아먹는 거. 요 지상권이나 요 전세권 둘 다 재산권. 무슨 권? 재산권. 재산권의 특징이 뭐예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권리 자체를. 누가 사요 그걸? 안 사면 돼. 근데 팔아먹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팔아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또 그걸 누가 사냐고 따지시는 분입니다. 아니 본인이 안 사면 되지. 팔아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럼 팔아먹습니다 이거. 그럼 새로운 지상권자가 땅을 사용하면 되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거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전에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세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재산권이니까. 그런데 지상권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지상권은 지상권만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것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뭐도 팔려요. 요것도 팔려야 돼. 요것도.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담보물권이라는 걸 좀 이따 할 거예요. 담보물권인 거 일반적인 특징을 본 건데 담보물권이라는 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해요.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채권. 나중에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을은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의해서 땅을 뭘 넣게 돼요? 임의경매. 그래서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기는 하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나중에 우선해서 변제받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요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요 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 전세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만으로는 용익물권의 성격이 있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과 관계를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목적이고 전세권이 수단인 관계가 됩니다. 이럴 때 수단만 팔아먹질 못하고 목적이 팔리면 수단도 팔리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다시 말해서 전세권을 팔았다면 뭐도 판 거예요? 이것도 판 거예요. 그럼 왼쪽하고 차이가 나요. 왼쪽은요. 땅에 대한 권리만 팔아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지상권은 갑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거를 팔아요. 이건 괜찮아. 근데 이걸 팔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뀌었다고요? 채권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쪼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병이 갑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쪼개 됩니다. 에? 왼쪽은 갑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갑의 입장에서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가 됨으로써 채권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은 한데 왼쪽은 이걸 금지를 못 시켜요. 지상권 양도를 금지를 못 시켜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야 을로 지상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 라고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넘길 수 있어요. 왼쪽 거는. 반면에 이거는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야 너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 라고 약정을 했다면 을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상권의 효력이나 전세권의 효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상권 양도, 전세권 양도. 에? 오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상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단 지상권은 양도를 금지시킬 수 없는 반면에 전세권은 양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뼈대에다가 나중에 살을 좀 묻히면 됩니다. 됐지요? 효력. 소멸 사유가 있고 소멸의 효과가 있는데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의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조문 잘 나오는 거, 존속기한 및 갱신 관련된 조문 딱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끝. 용익물권 3개 본 거예요. 담보물권 남았네요. 뭐 남았다고요? 담보물권. 202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이 덜렁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이 유치권 보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넣어둘 게 좀 있어요. 책 덮으세요. 책이 없어. 유치권은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을 싸잡아서 무슨 물권이라 한다? 담보물권이라 한다. 담보가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담보 뜻이 뭐예요? 담보가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지만 그냥 알지요. 그거 같아, 그쵸? 그냥 느낌상 그거야 그냥. 이렇게 아련하게 머리에 떠올라요. 정확하게는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요걸 줄여서 담보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무슨 뜻일까? 갑이 을로부터 1억, 병으로부터 1억, 정으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변제기를 맞췄어요. 똑같은 날짜 갚기로 했어. 자,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됐어. 을, 병, 정 중에서 누가 먼저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을, 병, 정 중에서. 다시 말하면 갑은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될까요? 에? 먼저 빌려준 사람. 에? 많이 빌려준 사람. 평등해요. 뭐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없나? 아니, 물권하고 비교할 때 물권은 독점성, 배타성이 있는 반면에 채권은 비배타적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평등해요. 그 말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다. 뭐가 장땡이라고요? 먼저 받는. 근데 법에서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 그럼 좀 이상하죠? 선이행주의라 그래요. 채권자 평등주의가 지배하고요. 채권 선이행주의가 지배해요. 그 말은
각각의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사장님 부도나면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사장님 집으로 달려가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제일 좋은 거 갖고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맨 마지막 간 사람은 변기 뚜껑 하나 달랑 들고 나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법적으로 자신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게 담보예요. 그 수단이 담보예요. 이해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통한 담보가 있고 이걸 인적 담보라 해요. 물건을 통한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를 합니다. 사람을 통한 담보 뭘까요? 보증인. 무슨 인? 보증인.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채무자는 돈 갚을 능력이 없어 잠수 타고요. 보증인이 뒤져라 갚아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이거. 보증계약을 해놨어. 그러면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얘 둘은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얘는 우아하게 누구한테 찾아와? 보증인. 절대로 안 우아합니다. 와서 돈 내놔 그러면 보증인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결국 보증계약을 한 사람은 보증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자신 채권을 먼저 회수할 수 있지요. 인적 담보라 그래요. 두 번째 물적 담보. 물적 담보는 채무자나 제3자가 얘한테 물건을 제공해. 얘한테만.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얘네들은 역시 울고 있지만 얘는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에서 자기 채권을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물적 담보예요. 근데 물적 담보가 인정되려면 얘는 갑이 제공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버려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담보 물권이 되는 거예요. 물적 담보 제도가 뭐라고요? 담보 물권. 이렇게 돼요. 이 담보 물권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형 담보 물권이라는 게 있고 비전형 담보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 담보 물권은 방법이 담보물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경매를 넣어서 무슨 경매일까요? 이거 임의경매. 네? 임의경매를 넣어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이런 게 전형 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에 있는 게 전형 담보물권입니다. 민법에 있는 게. 그런데 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 뭘 이전? 이게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예요. 정선 강원랜드 앞에 가면 미등록 무허가 전당포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면요. 각서를 하나 써줘야 돼요. 뭐? 돈 못 갚으면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기로. 예? 그래서 자동차 싸게 사고 싶으면 거기 가면 돼요. 거기 가서. 물론 공식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너 가봤구나. 정선 땅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 자식아. 어떻게 할까요? 르포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맨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런 데 다 나와. 딱 보면서 아 저거 비전형 담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형 담보. 시사 프로그램 야 심각하네 이게 아니라 저거 비전형 담보 이렇게. 전형 담보는 이렇게 목적으로 임의경매에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것. 민법에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말하고요. 비전형 담보는 아예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 경매 같은 거 안 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 이거 비전형 담보인데 세 개가 있어요. 여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가운 놈이 하나 있네. 양도 담보 어디서 봤죠? 돼지 100마리 뭐였어요? 동산 양도 담보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부동산일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인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게 돼요. 총 6개의 담보 물건이 있고 그중에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법에 있어요. 그중에 비전형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볼 겁니다. 전형 담보 물건 중에서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보면 돼요. 이렇게 담보의 뜻이 뭔지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또 하나, 갑소유 101호가 있어요. 을이 갑에게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에 의하여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담보물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과는 달리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해놨죠. 이렇게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불러요. 일반 채권하고 구별해서 담보물권에서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피담보채권. 이때 이 저당권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 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받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선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당권에서 목적과 수단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요 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물권들은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담보물권의 통, 유, 성 이렇게 불러요. 담보물권이라는 놈, 저당권을 포함해서 다른 담보물권 다 공히 어떤 걸 위해서 존재한다?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밀접한 관련을 담보물권의 통, 유, 성 이렇게 불러요. 이 통유성이 4개가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끝.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요걸 알아야 유치권 특징을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종성을 알아야 나중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내용 중에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유치권 들어가기 전에 담보의 뜻과 수단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물건을 통한 담보가 담보물권이고 2가지 유형이 있고, 두 번째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이 있다. 그걸 통일성이라는데 4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그냥 유치권을 확 나가려고 그러면 이거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머리 지진 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